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8번째 페이지. 평소 국민 스포츠 끝말잇기가 듐, 뮨, 흄, 흄, 듐으로 맥빠지게 끝나는 것에 섭섭함을 느껴 듐듐공원, 듐듐 빌딩을 설립하고자 원소를 하나하나 설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사실을 아셨죠? 듐으로 끝나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강원도 쪽에 염라대왕을 윰라대왕이라고 이제 방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방어가 가능하다. 하하. 강원 덕택에.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의 강원도군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텅스텐 같은 이런 원소들이 소중한 원소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영월편 봐주세요. 영월편. 네. 예,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잡지사의 백미 원소 오프너 타임인 주기율표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54번째 원소.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이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네. 언제 이렇게 세계 했어? 방송 사상 진짜 맞습니다. 쾌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진짜. 예. 네. 54번째 원소 차례입니다. 제논인데요. 제논. 이 제논이 최근에 영화 프로젝트 헬미리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외계 종족 로키의 우주선이 이 제논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이 나오는데 저 영화를 곽지식 작가도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은 경우에 영화사에서 이제 저에게 GV를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어허. 제가 이제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홍보 행사를 제가 또 뛰었던 그런 아주 각별한 아주 훌륭한 좋은 기억이 있죠. 영화사에서도 이 반응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남겼던 그런 말 같은 것을 네. 영화 홍보 자료에도 막 사용하시고 그랬어요. 인용문으로. 네. 오. 곽지식 작가 이렇게 평가해요. 뭐 마션보다 재밌다 뭐 그걸 쓰셨다고. 이동진, 박평식 밑에 곽지식.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느낌으로. 뭐 예, 그렇게 예. 하시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기도 재밌게 뭐라고 봤고요. 하셨는데요? 그 네. 인용문 내용이 뭔데요? 마션보다 재밌다 뭐 이렇게 썼던가. 뭐 하여튼 조금 약간 뭐랄까요 가벼운 느낌의 가볍네. 그런 박평식 느낌 아니고요. 예, 가벼운 예. 느낌의 그런 게 이제 홍보 문구로 사용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좀 시작하면서 하나만을 걸어서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만 예, 하시죠. 예.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저는 가장 좀 고통스럽고도 좀 실망스러웠던 약간 순간이자 어쩌면 이 전체 이야기에 큰 아문을 들이운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네. 영화 되게 초반부에 보면 이 주인공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의 그 과학 선생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빛의 속도를 마일 단위로 대답하는 그런 경악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학생이기 때문이죠. 아니지요. 미국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과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건 뭔가 지구가 망하거나 엄청난 비극이 다가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그게 복선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암울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약간 숨이 쌍관 느낌으로 또 다시 한번 주인공이 빛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답을 하는 장면 안 보여주고 딱 끝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근두근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다들 미터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 영화를 이게 영화를 보시고 어떤 미터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장면이 생각 외로 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 원작 책에는 제 기억에는 더 직관적으로 뭐 망할 왜 미국은 미터법을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논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외계인은 우주선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기발하지 생각을 않습니까? 해보면 기발하지 일단은 이제 않습니까? 우리가 제논이 약간 낯설 수 있는데요. 제논이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거 제논으로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있는 상품 중에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논을 만약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큰 손해를 감수하면 예를 들어서 돈 손해만 좀 감수를 한다면 제논을 잡아볼 수 있는 걸로 어디가 있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제논 램프, 제논 라이트, 제논 헤드램프, 제논 헤드라이트를 달아놓은 자동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빛이 밝으면 좋잖아요. 좋죠. 근데 옛날에 이제 전구하면 떠오르는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 위인 하면 누구 있으십니까? 에디슨?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라는 걸 개발했잖아요. 우리가 전구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LED 전구가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 뜨거워지면서 빛을 내는 그 전구. 그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전에도 전구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그런 장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치는 뭐냐면 아크등이라고 해가지고 번개치는 원리 비슷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내는 그런 전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세고 밝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고 가정에서 쓰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가정에서 사용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일상생활하기 너무 눈부시고 밝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집집마다 설치되지는 못하고 가끔 가다가 무슨 가로등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밤에도 되게 밝게 비춰주고 싶다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장소. 이거 네온인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네, 이런데 이제 아크등 같은 걸 설치해놨었거든요. 예. 토머스 에디슨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구를 개발하여서 크게 성공을 한 것인데 아크등이 약간 너무 밝은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술이 한참 더 발전한 다음에 20세기에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그 밝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걸로 멀리 쏘아주는 빛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으로 나온 게 HID라고 하는 이 HID 방식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만들 때는 흔히 안에 제논을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쓰는구나. 이거를 아마 초창기에 유행시킨 지금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헤드라이트 중에서 HID 뭐 제논 램프 사고 싶다고 하면 사가지고 꽂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초창기에 유행시킨 회사가 어디였냐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 처음 수입돼가지고 90년대 들어왔을 때 자동차 한 대 값이 뭐 웬만한 사람 뭐 10년 월급이다 뭐 20년치 연봉이다 어쩌고 할 만큼 그렇게 막 으리으리한 최고급 차처럼 안 생겼으면서도 차가 좀 그냥 일반적인 차처럼 생겼는데 조금 멋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어떤 기술 수준이나 자동차 문화나 소득 수준 같은 게 독일하고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입차에 대한 어떤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차가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차처럼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차 안에 막 냉장고 있고 약간 이런 류의 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거는 외국 차하고 좋은 차고 비싼 차라더니 헤드라이트 불빛마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게 이 제논 램프입니다. HID. 안에 기본적인 원리는 그 아크등 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냥 아크등을 사용을 하면 아크등은 이 번개치는 원리 같은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불이 좀 잘 안 켜집니다. 잘못 대충 만들면 막 이상한 번개치는 소리 들리면서 막 불 켜질 때도 있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자동차 조명 넣는데 헤드라이트 켜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꽝꽝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여튼 잘못하면 소리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제논을 보시면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그 주기율표에서 제일 오른쪽 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열이 이제 헬리움,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는 그 열이거든요. 헬륨 열이에요.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크립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8쪽이네. 그래서 네온 사인처럼 유리관에다가 이 제논을 집어넣고 이 전기를 통하게 하면 네온 사인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 자체로도 빛을 내게 할 수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논을 집어넣은 채로 전기를 가하면 그냥 그 네온 사인 들어오듯이 전기가 흐르다가 이제 본격적인 아크등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강한 빛을 내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논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제논 등, 뭐 네온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왜 만들 수가 있었느냐? 보통 이제 전기를 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아 하다 보면 우리가 첫 시간부터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보던 게 원소의 성질은 그 원소 원자 속에 들어있는 뭐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자가 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전자가 튕겨 나오든지 전자가 어디 잘못돼서 달라붙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반응 같은 거를 잘 일으키게 되는 성질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지지고 볶다 보면 뭐 안 일어나던 반응도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전기로 지져주면 산소와 수소로 막 분리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물질을 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전기로 잘못 지지면 그것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색이 변해버린다든가 그 유리관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선을 갉아먹는다든가 별의별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어넣는 물질은 아무런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논, 네온, 헬륨 뭐 이런 거를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헬륨 우리 헬륨 시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율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헬륨 열에 있는 그 원소들은 화학 반응을 되게 안 한다라는 게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논도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륨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헬륨은
자기들끼리도 반응을 해가지고 들러붙고 이런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물 같은 경우에 물을 온도를 조금만 낮추면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끼리 그 산소하고 습소가 붙어 있는 그 물 분자라는 그 단위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면서 달라붙어가지고 단단한 얼음이 되죠. 근데 제논,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도 뭐 오지 마. 반응 안 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웬만히 온도를 낮춰도 자기들끼리로 서로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헬륨도 그렇고 네온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제논도 그렇고 애지간하면 아무하고도 달라붙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공기 중을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 상태, 기체 상태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헬멜이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의 외계인 우주선의 성분이 제논으로 돼 있다는 걸 보고 경악을 하는 거죠. 안 믿었죠. 제논은 기본적으로는 다 기체로 되어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주선을 이루는 단단한 고체 재료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맞아, 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면 가능한 아예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장면이 나온 이유는 이 외계인들이 진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상상 밖의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기체인 하면 제논이 고체 형태로 있게끔. 가능하다라면 아무리 제논이라고 하지만 우리 헬륨 표현할 때 액체 헬륨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온도를 낮춰준 상태가 되면 헬륨도 액체 형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이런 초저온 실험 같은 거 할 때 뭐 저 초전도체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뭐 MRI 같은 NMR 같은 그런 실험을 할 때 이런 거 할 때 사용한다라는가 말씀드렸죠. 헬륨 너무 오래전이라 좀 까마득하긴 하네요. 다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굳힌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보면 그 주위가 그렇게 추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온도를 되게 낮춰가지고 추워서 굳힌 다음에 한번 굳은 거를 뭔가 유지하는 뭔가 그런 걸 사용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오늘 잘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외계인이니까 뭔가 그런 걸 했을까라는 걸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 참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이야기 해보게 되네요. 이게 제논 같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아무것도 안 하는 물질이 있을 때 아무리 화학 반응을 안 해도 그래도 우리가 뭐 실험을 하려고 하면 화학 반응을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한번 화학 반응을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플로린. 불소. 플로린을 한번 들이대보면 플로린은 워낙에 화학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제논 같은 게 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비활성 기체 헬륨, 뭐 아르곤, 네온, 뭐 크립톤 이런 것들이 발견된 다음에 이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절대 화학 반응을 안 한다라는 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그래도 죽자고 플로린을 갖다 들이댔더니 조금은 반응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들이댄 게 아니라 뭐 백금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들이댔더니 그래도 아무리 반응을 안 하는 원소라도 반응을 플로린을 들이대면 조금은 하더라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진 게 이 제논입니다. 제논이 그 반응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제논이 반응을 처음 하는데 성공한 다음에 제논도 되니까 난 네온도 도전해볼래, 헬륨도 도전해볼래, 아르곤도 도전해볼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곤 플로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뭐 레이저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진짜로 화학 반응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라도 처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게 눈에 좀 띄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 제논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소의 그 성질이 전자 때문에 결정이 되고 그 전자를 잘 가져갈 수 있는 플루오린이 반응을 잘 시키는 성질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더 잘 깨닫고 더 확실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논이 반응을 안 한다. 혹은 네온이나 크립톤이나 헬륨이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건 전자가 절대 안 움직이고 그 나름대로 붙어 있는 상태인데 플로린을 들이댔더니 전자 하나가 떡 떨어지더라.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로킨의 별에는 플로린이 그러면 뭐 엄청 잘 쓸 수 있는 뭐
생각해 봄직하죠. 왜냐하면 그 뭐 로킨의 별에 뭐 어떤 공기나 이런 거는 주인공의 약간 해롭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왔었잖아요. 있죠. 플로린이 사람 들이마시면 죽거든요. 뭐 그런 게 암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별에 치약이 덕지덕지 막 발라져 있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 원소, 원자, 전자, 화학 물질의 근본 성질이 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를 잘 실험할 수 있는 계기를 알려준 물질이 이 제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논을 그렇게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반응을 만들면 반응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면 뭐 제논하고 플로린이 반응한 물질이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좀 제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논하고 플로린이 1대2로 반응해서 생기는 이플로린화 제논. 옛날에는 이브라크세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고. 제논을 크세논이라고 했었죠. 요즘에도 뭐 이브라 제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요 이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묘미가 있냐? 이 플로리나 제논은 만들면 가루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루. 그래갖고 요거를 잘 결정화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굳히면 약간 이렇게 고체 덩어리 비슷하게 경단처럼 약간 유리 조각 비슷한 느낌으로 유리 조각. 소금 굵은 소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로키 그 장비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그래서 유리 같아. 이게 순수한 제논이 아니라 그냥 제논 덩어리가 아니라 그런 게 화학 물질에는 그런 게 엄청 많죠. 원소 자체의 성질하고 원소를 다른 물질하고 반응시켜서 만든 또 다른 물질의 성질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산소만 하더라도 산소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체요. 산소가 기체잖아요. 그런데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2대1로 결합을 한 물질이 나오게 하면 그게 뭡니까? 액체요. 물이잖아요. 물.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원소하고 그걸 반응시켜서 만든 그 물질이 되게 성질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논을 플로린하고 반응을 시키면 소금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류의 것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봄직도 하죠. 비슷하게 생겼다. 이 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게 플로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논한테 억지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플로린을.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대충 던지면 막 그 플로린의 힘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녹이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플로린 자체도 물론 뭐 녹이 뭐 위험한 성분이거든요. 막 어디 갖다 뿌리면 막 녹거든요. 근데 플로린은 기체인데 이 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는 가루 형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실험하거나 다루기에 좋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어떤 물질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밀해가지고 손으로 가공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정밀한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그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조각칼로 이렇게 긁어내는 게 아니라 살짝 요 약품을 들이부어가지고 녹여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거를 예로부터 애칭이라고 불렀고, 애칭 옛날에 판화하거나 인쇄할 때 애칭이라는 걸 많이 했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술 시간에 들어본 것 금속판에다가 뭐 이렇게 좀 철침 같은 걸로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어가지고 금을 그려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금이 안 그려진 부분만 뭐 녹여지게 한다거나 금이 그려진 부분만 녹여지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철이 더 깊어지면 뭐 잉크를 발라가지고 찍어내면 그게 뭐 이렇게 인쇄하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애칭이라고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공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반도체 공장 이런 데서는 애칭을 흔히 식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각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종종 사용되던 게 바로 이 플로린화 제논이었어요. 특히나 식각 중에서도 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mm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금속 물질 같은 거를 식각을 할 때 이럴 때 좀 사용을 해가지고 혹시 ME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MEMS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그냥 아주 작은 전자 기계를 줄임말을 M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mm 크기나 2mm 정도 크기로 혹은 그보다 더 작은 크기로 뭔가 움직이는 전기 장치를 만든 거를 MEMS라고 하거든요. 그 장치 기계 하나가 1, 2mm 정도? 그 정도로 만든 거를 MEM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 이런 류의 식각 방법을 이용해서 조각칼로 뭐 조각을 하고 핀셋으로 집어갖고 어떻게 1, 2mm짜리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필요한 부분만 녹이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MEMS 같은 걸 이용해서 저는 정밀한 장치를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만 이용하면 MEMS 완전 최첨단 기술이고 와 진짜 이상한 과학자들이 하는 막 놀라운 알 수 없는 신비의 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90년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맴스라는 게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조그만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달아붙여서 또 움직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으로 진짜 흔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대부분 움직임 센서가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뭐 만보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 휴대전화는 눕혀놓으면 꺼져 있다가 딱 들면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그때 딱 켜지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사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 받는 자세로 가면 그때는 화면이 켜질 필요가 없으니까 또 화면이 알아서 꺼져주고 뭐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내 움직임을 안에서 뭘 어떻게 감지를 할까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프링을 여러 개 달아놓고 스프링 중앙에다 철로 된 공을 하나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 움직임이 오면 드느냐 내려놓느냐 가만히 들고 있느냐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 있는 스프링에 붙어있는 공이 이리저리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 공이 흔들리면서 바꾸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 공이 어느 정도로 흔들린다라는 걸 감지를 하면 앞으로 쏠리는구나 뒤로 쏠리는구나 위로 쏠리는구나 흔들리는구나 이런 걸 감지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저기 기억나십니까? 그 로켓 미사일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관성 유도 장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 중에 그 원리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버스에서 눈 감고 눈 감고 가면서 쏠리는 느낌만으로 어디쯤 왔는지 알아내기 그거를 기계 장치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면 그걸로 이제 흔들림, 쏠림을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애지간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는 휴대전화에는 못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아야죠. 그러니까 이 맴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그럼 실제로 휴대전화 안에 스프링과 공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엄청 작은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프링이나 공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미세한 맴스 요즘에는 또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런 수많은 장치에 이런 맴스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그런 걸로도 많이 썼어요. 우리 저기 프린터 중에서 잉크젯 프린터라는 거 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물총 같은 걸로 잉크를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만큼만 쏴주는 그런 기계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이게. 그렇지. 이것도 이제 맴스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울방울씩 아주 미세한 그 잉크방울을 뿜어내게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맴스로 만드는데 그런 거 가공할 때 여러 가지 식각 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플루오린의 녹이는 힘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논을 갖다 들이댄 고무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키의 우주선은 이 플로린화 제논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인 거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태연자약하게 그 위를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좀 독한 성분처럼. 기발하긴 해요.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다음으로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논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된 원소인가요? 이 얘기로 갈까요? 그 전에 우주선을 왜 제논으로 만들었을까? 요 이야기 하면 안 될까요? 요거 할까? 왜 제논으로 만든 설정을 그 원작자는 이런 기발한 설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은 제논이 그렇게 단단한 물질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외계인의 기술이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사실 답이에요. 우리랑 다르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파보면 뭐라도 한번 들이대 볼까라고 하면 들이댈 만한 걸로 뭐가 있냐면 제논 135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논 135.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라. 처음 들어. 헬륨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수소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요? 제논 중에서도 가끔씩 일반 제논보다 조금 무거운 방사능을 띤 제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물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원소 원자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그 원소 원자가 다른 원자하고 어떻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또 다른 원자하고 조합되어 있느냐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조합들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을 지지고 볶으면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산소만 따로 떼내서 산소 기체를 만들었다가 수소만 따로 떼내가지고 수소 연료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합쳐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마셨다가 별의별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산소가 금이 된다거나 수소가 은이 된다거나 이런 연금술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가능을 한 게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맞아. 우라늄 같은 경우, 우라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논도 방사능을 띈 그래서 방사선을 내뿜고 시간이 지나면 제논이 아닌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리는 제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방사능을 띤 제논 그중에서도 무게가 수소 대비 135배 정도 나가는 그 정도의 제논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그 핵 분열 반응,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속에서 뜨겁게 열을 내면서 우라늄이 마구마구 이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반응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걸 방해한다. 제논 135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예. 막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 제논 135를 막 뿌리잖아요. 예. 그럼 우라늄을 이용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고 막 쓱 죽습니다. 그래요? 쓱 꺼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막 팍팍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제논 135가 거기에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네네네. 워낙 우라늄이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만약에 제논 135가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재가동시킬 때는 완전히 꺼져가지고 원자력 핵분열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핵분열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야 이제 좀 시작해봐 하는데 제논 135가 방해 이러면서 다시 안 켜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회생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제논 135가 이 제논 135 자체도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내뿜고 딴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변할 때까지? 그래서 좀 충분히 기다려갖고 제논 135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키면 켜져요. 애초에 제논 135가 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진짜 절벽 이제 왜 거기 이제 거의 화학자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분열 말 그대로 다른 원소들로 크게 조각이 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우라늄이 그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물질로 살짝 바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라늄이 뚝 부러지듯이 전혀 택도 아닌 물질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막 바륨 막 이런 게 생기고요. 우라늄하고 바륨은 굉장히 무게나 성질 같은 게 다른 물질이거든요. 바륨 같은 게 갑자기 툭 생기고 신기하다. 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바로 이 제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으로 핵분열을 막 시키다 보면 제논 바륨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그 와중에 제논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을 때는 조금 생겨서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방해를 해도 그다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제논도 스스로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 많은데 껐다 켜면 껐다 킬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뜬금없는 제논 발음 이런 게 어떻게 그게 연금술만큼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 캐보면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그 진짜 현대 연금술이에요. 안에 별 희한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원자로라는 것은 우라늄이라는 가장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를 그거를 분열을 하는 아주 특이한 방사능 현상을 이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별 희한한 물질들이 막 같은 생깁니다. 세로줄도 아니라는 거죠. 막 그런 거 아무 상관 아닌데도 희한 택도 아닌 게 막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갖다 들이대 보자면 붙여 보자면 아마도 이런 아주 강력한 우주선을 이용을 하면 뭔가 핵 반응이라든가 뭔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는 게 어딘가에 장치가 좀 달려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정지시키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보다 보면 그 영화 보다 보면 그 외계인 우주선의 그 외계인 종족이 뭐 방사능 문제가 생겨가지고 동료가 죽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취약하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애초에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막아줄 수 있는 제논을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근데 제논 자체도 방사선을 좀 내뿜거든요. 그것도 좀 거시기 한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말씀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논이 이렇게 특히 제논 135 요게 만약에 길 가다가 목동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우연히 제논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내가 수입차 뭐 헤드라이트 정비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안에 가스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거 점검하다가 우연히 제논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를 이제 갖게 됐어요. 손에 넣었어요. 뭐 이제 뭐 재미삼아 되나 뭐 길가에 제논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없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제논이 삐빅삐빅삐빅삐빅 하면서 그냥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약간 목동 근처에 이름 없는 이상한 건물이 있고 야 저 건물은 위에는 5층까지밖에 없는데 지하로는 35층까지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 이런 이상한 비밀 특수 시설인데 근처에 가다 보니까 이 제논 135가 조금씩 감지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방사 그 안에 무슨 원자력을 이용하는 무슨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그것도 그런 우라늄 같은 그런 거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비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거기서 제논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감지됐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제논이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질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거 진짜 이런 거지 너무 재밌어요. 특히나 우리가 제논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제논이 이렇게 분열 반응을 통해서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만약에 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탄소가 만들어진다. 근데 그 탄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탄소가 거기서 비밀 핵 시설이 있어. 그래서 핵 분열 방사능 탄소가 막 피어나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탄소에 뭐 예를 들면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변해버린다든지 그 탄소를 누가 잡아 먹어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 탄소를 누가 태워버린다든지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다른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변한 그 탄소를 빨아들여버린다든지 라고 하면 그 탄소가 얼마 멀리 퍼져나오지 못하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어디에 그냥 묻어져 버리고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혹은 뭐 액체나 고체로 변해가지고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제논은 그런 게 없어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누가 들이마신다 한들 트림할 때 그냥 다 나오고 아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다시 나오고. 뭐 그렇다고 액체로 변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거나 고체로 변해가지고 뭐 땅에 먼지로 굴러다니는 이유도 없이 공기 중으로 그냥 계속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태고적 제논 그대로인가요? 물론 방사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딴 물질로 바뀌면서 없어지게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비밀 핵시설이 있는지 감지를 할 때 이 제논을 정밀 감시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거를 감시하려고 진짜 한때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북한? 우리나라죠. 나만 우리나라가 했겠지. 우리나라가. 2006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막 말이 많았잖아요. 핵실험치고는 약하다. 진짜 핵실험을 한 게 맞느냐 어쩌냐 하고 막 술렁술렁하고 막 온 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거 뭐 상식적으로 이거 주기율표 보면서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해본 화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 제논을 측정을 하면 아무리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어도 북한에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면 거기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원자력 그 핵 분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이런 제논도 방사능을 띈 제논도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게 스물스물 새어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게 공기중으로 퍼져가지고 남한까지 그냥 오거든요. 중간에 뭐가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온다. 날아오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새가 그걸 들이마셨다라고 해도 그 새가 트림할 때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도 뭐 이렇게 가둬질 게 없이 결국은 조금이라도 남한까지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해안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그 제논을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핵실험을 감지하려고 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우리 크립톤 편할 때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밀하게 제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급하게 임대해 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였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었구나. 그 당시 스웨덴에서 급하게 장비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스웨덴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초정밀 이 방사능 제논 감지기의 이름을 참 이 스웨덴 사람들 감각 특이하죠. 왜요? 약자로 따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SAUNA라고 합니다. 뭐 스웨디시 어쩌고 저쩌고겠죠. SAUNA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우나라고 부릅니다. 사우나. 그래서 이 뭐 원자력 뭐 그다음에 핵실험 이런 업계에서 사우나라고 하면 야 사우나 우리 한 대 사와야 되지 않아? 이러면 그 연구소에 사우나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소에 찜질방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 스웨덴에서 이 제논 감지 장치를 사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빌려와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었고요. 방사성 제논만을 감지하는 장치예요? 그걸 정밀하게 아주 작은 양이 있더라도 감지하는 장치예요.
그거를 빌려와가지고 사용을 하라. 이건 우리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2억 원인가를 주고 그걸 사왔어요. 오, 비싸네. 그래갖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나? 아니 근데 아주 미량의 그 방사성 제논만 감지돼도 이거는 핵실험을 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제논은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애예요? 그냥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진짜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보일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럼 뭐 잘 질문해 주신 김에 그 이야기를 하면 제논이 발견된 과정도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논을 크세논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요즘 제논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낯설게 된 물질들도 있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칼륨이 포타슘으로 바뀌고 나트륨이 소듐으로 바뀌고 이런 거 좀 헷갈린다. 아이오딘 정리도 좀 잘 안 돼 있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이오딘 편하면서 아이오딘은 그래도 요거는 영국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합리적이다. 발견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오딘을 안 하고 그냥 요드 이러면 발음도 뭔가 좀 애매하고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아이오딘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논은요? 제논도 이게 괜찮은 편입니다. 제논은 어떻게 보면 아이오딘보다 더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오딘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던 용어도 제논 관련해서는 좀 없었던 편이기 때문에 크세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크세논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또 좀 민망해지는군요, 제가. 그래서 크세논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도 않던 말이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윌리엄 램지라는 영국 과학자의 그 뜻을 기려가지고 그 공적을 기려서 우리도 영어식 발음인 제논으로 좀 갈아타도 이거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논이? 제논, 뭐 제노포비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인들을 괜히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거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 그래서 뭐 이 낯선 우리의 것이 아닌 그런 뜻, 에일리언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 이제 제노, 뭐 그리스어 쪽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이다라고 해서 제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발견이 됐는데요. 18세기 말까지 그 과학적인 기술의 역사는 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분도 이제 영국에서 활동한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인데 캐벤디시라는 과학자가 18세기 말에 공기라는 게 한 가지 성분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충분히 여러 가지 상태로 나뉘는 거를 내가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공기로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산소라는 물질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론까지 얻어냈냐면 여기까지 결론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어떤 결론까지 얻어냈냐면 공기 중에 불을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 같은 게 있고 불을 다 태우고 나면 그 근원은 사라진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산소죠. 그죠? 산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중적으로보다는 과학계에서 널리 알려져가지고 고설이 정착된 계기는 뭐 그 사이에서 뭐 셸레라든가 여러 다른 과학자들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미터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활동을 한 이후로 산소라는 게 굳건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캐븐디시 시대만 해도 산소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불태워가지고 산소를 다 소모하고 나면 공기에 산소가 있고 산소보다 공기에 더 많이 들어있는 공기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뭡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공기가 산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아니야 수소는 조금밖에 거의 없어. 수소는 거의 없어. 산소 공기 중에 산소가 탄소 아니야 질소 내가 질소냐 질소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 좀 넘게 있고요 질소가 한 80%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공기 중에 주류고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다. 그게 그 두 개 합하면 99%예요. 그래서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태우고 자시고 해가지고 산소를 다 소모해 버리면 질소밖에 안 남겠죠. 질소밖에 없으면 그때는 뭐 불을 켜도 불이 켜지지가 않고 그 사람이 들이마시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들이마시면 아무 느낌도 안 나다가 그냥 사람 질식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질식을 시키는 원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질소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질소펜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캐븐디시만 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열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불을 태우면 열이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그럼 그 열을 충분히 다 품게 된 어떤 그런 상태가 질소만 남아있는 공기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 되게 그러니까 왜 생각했는지는 알겠는데 그죠. 그럼 뭐 불태우는 실험 막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뭔가 바닥나는 시점이 나니까 지금은 그걸로 설명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하다가 캐븐디시가 그걸로는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질소가 자기가 생각한 산소를 빼낸 나머지 성분이 그렇죠. 순수한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뭔가 이 물질이
조금은 끼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실험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 시대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나가지고 네. 윌리엄 램지가 실험을 하면서 이때는 산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때예요. 예. 공기 중에서 우리가 많이 흡입하면서 사용하는 이 산소를 빼고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를 빼고 나머지 불순물이 뭐냐라는 걸 추적해가지고 이 윌리엄 램지가 알아낸 게 뭐냐면 네. 그때 당시 알아낸 거 처음으로 알아낸 건 아르곤이었어요. 아르곤. 예. 아르곤이 그 불활성 기체 반응 절대 안 하는 그런 원소 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구하기 쉽고 제일 양이 많습니다. 아르곤이 공기 중에 거의 한 1%가 있어요. 맞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흔한 거, 흔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지. 너 공기가 널려 있는데 그 중에 100에 하나가 오늘 숨을 그렇죠. 100번 들이마셨으면 엄청 그중에 많은 한 거야. 번은 아르곤을 들이마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르곤 정도면 널려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1%고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윌리엄 램지가 아르곤을 찾아냈어요. 참고로 윌리엄 램지가 헬륨도 찾아냈어요. 헬륨도. 네.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원소들이 뭔가 좀 세트로 있는 거 같잖아요. 불활성의 아버지네요. 네, 예, 그래서 예. 윌리엄 램지가 아르곤 이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노벨상도 땄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을 공기 중에 1%가 아르곤이다라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정밀 실험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주기율표 이런 거 나온 초기였기 때문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게 발견되기 전에 주기율표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이 불활성 기체 이 줄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 생각도 잘 못할 때예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뭔가가 세상에 굴러다니고 있다라는 게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느낌도 없고 성질도 없는 뭔가가 있다. 아니, 그게 뭐 유령이야 뭐야 이런 느낌 듣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걸 찾아내면서 그런 거를 한 줄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짚어낸 위대한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벨상 한 거예요. 근데 아르곤은 그러니까 정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곤을 공기 중에 1%밖에 없는 아르곤을 정밀 실험을 하다가 그 아르곤의 2000분의 1 정도 되는 양으로 네온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도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네온도. 알아냈어요. 불활성의 아버지네 진짜. 알아냈어요. 그래서 헬륨, 아르곤뿐만 아니라 네온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증명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딱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 네온만 이제 모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네온만 정확하게 모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네온의 4분의 1 정도 되는 양으로 크립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크립톤. 크립톤이 더 조금인데 하여튼 있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 불활성 기체 할 시간에 했었던 그 크립톤. 그리고 그 크립톤을 가지고 이제 크립톤을 알아냈구나. 이제 내가 이제 불활성의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크립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으로 정말 극소량으로 공기 중에 제논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불활성 기체의 아버지입니다. 주기율표 한 번만 볼까요? 주기율표. 그래 제일 오른쪽에 순서대로 쫙 나오네. 그리고 두 개만 더 가면 118번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라돈 같은 경우에는 그 라돈보다 더 밑에 있는 오가네손.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공적으로 실험을 희한하게 하지 않는 이상 생길 수가 없는 물질이고요. 저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라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로서 다른 방사능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안 띈 것 중에서는 다 전부 다 램지의 손길이 다 음으로 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럼 제논 발견한 게 제일 대단한 거네. 이 사람이 불활성의 아버지고 그 중에서 제일 찾아내기 어려운 게 제논이었는데 찾아내고 나니까 그 제논이 이거는 플루린과 반응을 한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 불활성 기체가 어떤 원리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하느냐를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주기율표와 원자와 화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만큼 또 제논이 희귀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만 하고 맞춰야 돼요. 벌써요? 할 거 진짜 많은데. 아니 43분을 하셔놓고 벌써요? 그러니까 가당키 나온 말입니까? 할 거 진짜 많은데. 진짜요? 일단 쓰임새 이런 거? 어떡하지? 일단 하나만부터 해보세요. 두 개만 하면 안 돼. 해보세요. 일단 하나만부터. 천리길도 하나만부터. 일단 하나만. 천리 죄송해요. 4,000km도 하나만부터. 하나만. 네. 사우나 스웨덴에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정밀 제논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웨덴에서 빨리 빌려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최근까지도 가동을 했어요. 요즘도 가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사 기밀이라서 이게 해보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북한에서 꽁꽁 땅속 깊숙이 묻어놓고 핵실험을 하면 제논이 조금밖에 안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사우나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한다고 해도 측정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돼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진짜로 이번에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애초에 스웨덴은 이걸 왜 갖고 있을까요? 아까 궁금했어. 러시아 때문일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는데. 그래요? 그 중에서도 언제 뭘 계기로 해가지고 스웨덴이 뭐 세계대전?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때문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말하면 또 러시아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가 원자력 관련된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죠. 체르노빌 사건 자체도 제논과 약간 사실 인연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체르노빌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 원자로가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닙니다. 체르노빌 원자로를 가동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실험을 했어요. 이런저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다가 실험이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원자로가 폭발한 거거든요. 근데 실험을 하다가 왜 실험이 잘못됐느냐? 제논이 끼어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만큼 원자로 출력이 잘 안 올라왔어요. 제논이 아까 그 꺼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좀 더 짚혀봐. 연료봉 제어봉 다 뽑고 좀 더 강하게 이거 좀 핵분열 반응 좀 이렇게 보자. 왜 이렇게 온도가 안 올라가냐? 더 질러봐. 그렇게 하다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제논이 있으면 이게 방해가 많이 받는다라는 사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고로 지금은 이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소련으로 묶여 있을 때라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뭐 이제 다 지시를 내리고 했겠죠. 소련 당국에서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떻게 다 알게 되느냐? 스웨덴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웨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혹시나 무슨 잘못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출근 퇴근을 하면서 방사능 체크를 하거든요. 방사능 체크를 하면 삑 이상 없습니다. 삑 이상 없습니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86년 4월 26일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에 원자력 발전소 스웨덴에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스웨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 퇴근을 하면서 방사선 나오는 거, 방사능 물질이 묻어 있는 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평소보다 몇십 배, 뭐 어떤 기록에서는 100배라고 하기도 하고 평소보다 훨씬 많이 측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에서 뭐 이렇게 방사능이 많이 나오냐라고 해가지고 스웨덴에서 이상하다 이거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려봤더니 소련에서 털어놓은 거예요. 스웨덴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에서 우리가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소련은 그걸 바로 안 알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수습되고 좀 파악되면 좀 알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뭐 몇 시간 차이예요. 뭐 한 달 동안 묻어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스웨덴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됐어요. 바람을 타고 하필 남해에서 북쪽으로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그 방사능 물질들 이런 게 스웨덴으로 꽤나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스웨덴에서 여러분 연구 논문 찾아보시면 그런 그런 논문도 꽤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로 1986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86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벌써 한 40대 됐겠죠, 그죠? 이제 2026년이니까 40대 될 때까지 암 발생률이 다른 시대에 태어난 애들하고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지 안 되는지 관찰해 보자. 이런 연구 스웨덴 사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뭐 이런 사고 나면 일본산 수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얘네들은 뭐 수산물이 넘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이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바람을 타고 술술 왔으니까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이때 트라우마를 가져가지고 사우나를 개발했구나. 무슨 핵실험을 하든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든 주변에서 나는 것도 우리가 다 감지해서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쓰기 좋고 정밀한 이 제논 감지 장치, 방사능 물질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감지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빌려주고 판매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쳐야 되는데요. 한 3분만 드릴게요. 3분짜리로. 딱 3분. 진짜 3분. 할 거만 하면 돼. 3분짜리로. 3분. 3분짜리로. 제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서는 등산계에서 제논이 좀 화제가 된 거 있어요. 작년에. 등산 쪽에서 쓸 일이 뭐가 있나? 그 진짜 없을 것 같잖아요. 예. 이거 뭐 밤에 등산할 때 불빛 비추려. 그래 램프. 그러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도 예. 괜찮긴 한데, 예. 근데 뭐 요즘 LED 램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뭐 했어요? 왜 이게 좀 화제가 되었느냐? 네네. 일단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일단 제논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조금 들이마셔가지고는 아무런 몸에 어떤 영향을 안 끼쳐요. 반응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그죠? 네. 참고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논 사셔가지고 집에서 나 들이마셔봐야지 이런 거 하시면 안 좋아요. 제논 들이마시면 이거 헬륨하고 마찬가지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듐도 들이마시면 마찬가지로 목소리 변합니다. 목소리도 굵게 변해요. 이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저음으로 가요? 제논은 주기율표에서 상당히 뒤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목소리가 오히려 헬륨만 하면 목소리가 가늘어지는 거 같고 반대로 제논을 먹으면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장난하면서 들이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로키 목소리가 저음이냐고 하네요. 로키 목소리는 로키 목소리는 거잖아요. 그레이스가 설정한 거지. 합성한 거예요. 설정한 거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제논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장난삼아 하시면 좀 그래서.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도 안 나기 때문에 많이 들이마신지 어떤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논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숨 쉬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질소 편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무 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장기간 노출돼 있으면 잘못하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위험합니다. 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좀 권하해드리지 않는 되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셔야 돼. 전문가분의 어떤 상담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예. 어쨌거나 조금 들이마셔서는 큰 이상 없거든요. 네. 이게 무겁잖아요. 제논이. 무거워요. 예.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들이마셔서 사람 폐에 들어가면 폐를 상당히 이렇게 무겁게 눌러주고 잡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보자라는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네. 감이 안 오는데. 예. 아직까지도 감 안 오시죠? 예. 에베레스트 산 같은 되게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 네. 기압이 되게 낮고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고산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럼요. 예.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보통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있는 고지대에 좀 굉장히 높은 곳에 가가지고 한동안 지내면서 적응 기간을 길게 갔습니다. 그렇죠. 예. 산소가 낮은 곳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버티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래도 산소통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국 쪽 사람들이 이걸 시도했던가? 제논을 좀 들이마신 거예요. 산악인들이. 산악인들이. 예. 제논을 좀 들이마신 거예요. 예. 제논을 들이마시면 적당량으로 하시다. 그거 산 올라가시는 분들 하시면 안 돼요. 예. 안전한 수준으로. 들이마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산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을 잘 못 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뭘 많이 들이마신 것처럼 강하게 눌러주긴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불편함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논을 흡입을 하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 폐가 빨리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해낸 사람들이 작년에 유럽에서 좀 나왔습니다. 고산병이 폐가 뭐 약간 그러니까 고산병에 적응을 사람이 하면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건데 인위적으로 고산병 같은 상태지만 몸이 편할 수 있는 상태를 일부러 산소는 없으면서 뭔가 호흡을 편하게 할 때하고 비슷한 폐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들여마셔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빠른 적응을 유도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지. 나는 좀 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숨을 안 쉬면 너무 답답하고 이상하지 않을까? 그럼 숨을 안 쉬는 대신 뭐라도 좀 들이마셔보면 어때? 라고 하다가 제논을 좀 타마시면 폐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좀 일반적으로 숨 쉴 때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좀 들이마셔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산소가 별로 없는 상태에 비슷한 상태로 빠르게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요?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조금 말이 될 법도 해요.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너무 실험적이고 예. 두 번째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네팔 현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너무 유행하면
네팔의 이 등산업계와 관광업이 다 무너진다. 우리 셰르파 선생님들. 왜냐면 그 한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두 달씩 이 머무르는 과정에서 적응한다고 머무르는 그 과정에서 뭐 수많은 물자들을 갖다 주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뭐 이렇게 숙박비도 내고 뭐 음식값도 내고 하는 게 그 지역 경제를 되게 지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논의 효능을 입증하는 주장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진짜라고 밝혀진다면 이게 잘 되는 걸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약간 논란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나왔었냐면 이제 뭐 특히 이제 네팔 분이시나 아니면 좀 이 산악인들 중에 일부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에베레스트 같은 이런 산은 가가지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천천히 자연을 즐기면서 세계에 아무도 함부로 올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다라는 걸 느끼고 올라오는 게 제 맛인데 제논 들이마시고 후딱 올라갔다면서 8,800m 막 이렇게 하고 뭐 사람 취향 차이지. 제 말 아니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나올 정도로 이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이게 안전한 수법으로 대중화될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의외로 이 제논이라는 기술이 제논 막 반도체 만들 때 어떻게 쓰는지만 할 얘기 많은데 어떡하지? 아쉽네요. 55분이 됐어요. 30초만이야. 아니 45초만 얘기하면 45초는 드리죠. 45초. 제가 그렇게 정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논이나 이런 게 반도체 만들 때도 사용하고 이런저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서 만든 제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활성 기체들 아르곤, 네온, 뭐 크립톤 이런 거 다 만들면 잘 값을 받아가지고 팔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들은 뭘 원료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냐? 보통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공기에서 질소 빼내고 산소 빼내고 아르곤 빼내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식으로 장사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사업 울산에서 그 공장에서 사업하시는 분 제가 만나 뵀었는데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진짜 꿀장사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이런 희귀한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다니 꿀장사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김선달 취급을 하셨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죽겠다고 다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가는 사람들 가격을 그렇게 후려치려고 한대요. 분리하는 게 어렵나 보죠.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값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근데 아이고 공기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라면서 단가를 잘 안 쳐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경쟁이 중국에서 이거 잘합니다. 옛날에 러시아에서도 이거 잘했고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막 하고 있었거든요. 참 제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너무나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논은 생산을 지금도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최근까지도 안 했고. 그래서 제논에 뛰어들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반도체 뭐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아까 뭐 멤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용도는 많이 있으니까 제논도 우리나라에 생산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논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네온도 그렇고 이런 류의 비활성 기체를 만드는 공장을 어느 사업하는 곳에서 그래 우리가 이 사업하는 김에 제논 장사도 하자라는 식으로 많이 건립하는지 아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도 제논 공장을 건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요 사업하는 회사에서 그래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디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만드는 전자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업종을 하다 보면 이런 공기 속에서 이런 거 뽑아내가지고 파는 장사를 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 어디죠? 제철업입니다. 제철업. 제철. 제철업에서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럼 부산물 같은 걸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제철업에서도 특히나 왜 공기를 가지고 용광로. 맞아요. 용광로에서 뭐 때문에 공기를 가지고 뒤집어게 되죠? 그거 좀 가라앉히려고. 거의 왔는데 아니야. 제논 뿌려서 가라앉히. 아니야. 용광로는 뜨겁게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뭘 많이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석탄도 많이 넣어줘야 되죠. 석탄하고 뭘 넣어주면 좋겠어요? 불을 지피려면 산소. 그래서 제철업소에서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에서 순수한 산소를 빼내는 기계가 거대한 규모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기에서 어차피 산소는 맨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산소 분리하고 남은 게 질소잖아요.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질소 장사도 많이 해요. 근데 기왕에 산소, 질소 분리한 김에 산소, 질소 분리하면 조금만 하면 아르곤 분리할 수 있잖아요. 아르곤 1%나 되니까 아르곤 장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르곤 분리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하면 네온, 크립톤 나아가서 제논까지 꿈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까 45초만 더 하겠다고 하실 때부터 솔직히 약간 좀 세보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저 양반 진짜 45초만 하나 보자. 사우나. 그 뒤로 한 4분을 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활용도도 높은 54번째 원수 제논에 대해서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